자, 그 다음에 수집 출처, 수집 출처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수집 방법이죠. 인간, 기술, 공개 출처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놔두고, 그 다음 정보 요소, 요것이 많이 가끔 출처할 수 있다는 요거, 정보 요소. 요게 무슨 방법으로, 무슨 그 기준으로 했느냐, 그죠? 이건 주로 이제, 리첼선 씨가 한 내용인데, 정치, 경제, 군사, 뭐 사회, 과학기술 정보, 재정, 의학, 의학인데 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요 부분에서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는 다른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합창 같은 경우는 뭐 사이버 정보, 기상 정보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보 요소별로 분류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정보 수준. 아까는 정보 사용자 수준이었죠. 사용자 수준인데 이건 정보 수준인데 사실은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전략정보, 전술정보인데 이게 국가정보학에서는 이렇게 또 정보 수준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이 분류를 안 쓴단 말이야. 작전 정보가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정보 해가지고 국방인데 국방정보 아니냐? 이거 잘못 썼지. 국가정보네? 미안하네. 하여튼 국가정보학에서 한다 이 말이다. 국가정보학에서 전략정보와 전술정보. 그 다음 사용 수준. 아까는 사용자 수준이었죠. 이거는 사용 수준. 이건 사실 일반적인 교재는 없어. 몇 권 없어. 요걸 다루는 데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까 시먼 켄터 그 있죠.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라는 그 책에 나와요. 그 책에만 나와 있어 이게. 장기정보, 중기정보, 단기정보라는 게. 그래서 요거는 단지 이제 장기는 국가 전체 수준이고 중기정보는 행정부처 수준이고 그 다음에 단기정보는 그룹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업무 범위를 가지고 시먼 켄터 씨가 분류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또 이제 다 출처가 되면 좋은데 요거는 출처하기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에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슐스키는 아까 리첼슨 씨는 그렇게 요소별로 분류를 했죠. 그런데 슐스키는 아주 간단하게 분류했어요. 과학, 기술, 군사, 정치, 경제, 사회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슐스키는. 근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앞에 리첼슨 씨를 사용한다. 자, 사용 수준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안 정보와 확정 정보로 분류하고 또 주 정보는 다시 해외 정보 및 국내 정보로 구분하며 해외 및 국내는 다시 각각 중장기, 단기로 재분류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먼 켄터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를 보안 정보, 그 다음에 확정 정보, 즉 파지티브 정보, 적극 정보. 이 파지티브라는 용어를 어디에도 매끄럽게 쉽게 표현하는 그게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우리는 파지티브를 주로 이제 적극적, 이렇게 확정적이다. 그러니까 확실하다. 이런 정보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보안 정보 외에는 나머지는 뭐야? 확정 정보죠. 그래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분류하는데 요것들도 해외, 국내로 구분하면서 또다시 요걸 이제 요 장기, 중기, 단기로 또 구분한 후에 이제 업무 수준별로 이렇게 구분을 나눴죠. 요거는 너무 관심을,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건 참고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이건 다른 교재에도 잘 안 나오니까 이건 너무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어.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활동과 국가안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국가정보 의미를 이제 알았죠. 분류도 알았고,
그럼 어떤 활동을 하느냐? 국가정보 활동은 그런 걸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국가정보활동이란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항상 따라다니는 말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서 정보활동을 하는 기다. 그죠? 그 다음에 국가정보활동이 필요한 이유. 정보활동을 왜 하느냐? 아까 다 나왔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죠? 국가안보 강화, 국가 정책 수행 지원, 국가의 경쟁력 강화. 이건 다 이미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돼. 읽어보면 되는 것들은 뭐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국가정보 활동은 왜 하느냐? 바로 이런 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디 갔어? 국가정보활동 영역. 정보활동 능력은 주로 요거밖에 안 해. 요거 그다음에 방첩활동, 비밀공작. 비밀공작 이거 뭐 끝이지. 요 세 가지. 근데 요거를 또 다른 학자는 수집 분석을 분리해 가지고 4대라고 4대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한다. 참고로. 그래서 리첼선 씨도 보면은, 리첼선 박사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 수집, 분석, 이렇게 구분해 놨죠? 책에서. 그 다음에 방첩, 비밀 공작. 근데 방첩을 갖다가 카운터 인텔리전스라고 써놨는데, 저 방첩을 방첩이라고 안 하고 방첩 공작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번역을 하면은 방첩 요 두 자밖에 안 돼. 카운터 인텔리전스 오퍼레이션스 하면은 방첩 활동 이렇게 된다. 자, 영역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요 영역은 네 가지로 기억하는 게 더 좋아. 근데 한 책에서는 또 정보 활동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어떻게 나오든지 보시면 돼. 이해하시면 되고. 자,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국가정보기관이 왜 필요하나? 요거는 전적으로 여기 참고 보세요. 9번의 그 각주를 보면은 마크 로엔탈의 인텔리전스 from secret to policy 해놨죠. 요 책에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건 다른 데서 안 다루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좋은 내용이라서 넣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변형된 이와 유사한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빨리 온다는 거야. 이런 걸 알면은.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걸 넣어놨어요. 자, 국가정보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국가에 대한 전략적 기습을 회피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기 경보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게. 국가에 대한 전략적 기습을 회피한다. 모든 정보기관은 국가의 존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협 세력, 사건,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전개 상황에 대한 추적을 최우선으로 목표한다. 이런 문장이 어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여기 시험에 나온 거야. 요 위협이라는 요걸 빼놓고 요거 유사하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요걸 갈로를 칠한 거야. 문제 같지 않은 문제죠. 사실 내용은 이제 다른 내용인데 요게 항상 뭐야? 국가 전략 기습인 뭐야?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위협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목표로 한다는 걸 우선 알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전문성을 제공한다. 이 말은 뭐야? 국가정보기관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한 직책에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굉장히
기술직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위치가 부서가 잘 바뀌어요. 이동하는데 그 우리 정보는 잘 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그 다음에 정책 과정은 전반을 지원한다. 단순히 한 과정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위반자가 계속 정책을 위반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제공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은 대체로 정보기관을 통해 정보 요구를 충족시킨다. 물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그걸 활용하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위반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을 못 집니다. 책임질 때 곤란해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러나 정보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요구를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건 나는 정부에서 받았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했다.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정책이 위반이 돼. 자기 혼자 주관적으로 정책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정부는 정책에 대한 개입보다는 개입하면 안 된다. 개입은 안 된다. 지원에 중점을 둬. 지원은 스포트. 그 다음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라. 그 다음에 정보의 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정보의 정치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은 이해를 잘해야 돼요. 본래 정보는 정보 요구자가 정책 결정자의 선호도에 맞춰서 정보를 생산하라, 정보를 제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선호도는 정보의 정체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은 가져올 수 있다. 올 수 또는 올 수도 있지. 온다가 아니에요. 온다가. 그래서 선호도에 맞도록 정보를 제공하되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과도하게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 즉 말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그 정책 위반자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정권 안보를 위해서 정보를 요구했는데 그 정보 요구에 맞는 선호도를 챙겨주다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정치화를 가져온단 말이야. 그죠?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정치인이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달라고 하면은 그 선호도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첩보, 니즈라는 말이에요. 니즈. 그 다음에 기법의 비밀성 유지. 자, 우리가 정보 첩보를 수집할 때는 그 일반적인 거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국가정보나 우리 군사정보 첩보는 거의 다 비밀이야, 비밀. 비밀로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니. 그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니즈는 뭐냐면 정보 요구. 정보 요구를 오픈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알게 되면 지금 저 나라에서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알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흑색선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을 갖다 니즈라고 합니다. 니즈라는 말은 저게 사실은 우리는 한국말이 소요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즈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어. 소비자들 니즈, 그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걸 니즈라 그러는데 한국말 해도 되는데 굳이 꼭 니즈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로엔탈시도 보면 니즈라고 써놨어. 그 다음에 분석 기법이겠죠. 이런 것들도 다 비밀성이 유지돼야 되고, 그래서 정보의 특성은 어디가 있다? 비밀성이 있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 중요한 정보에 대한 비밀성 유지를 노력해야 되고 정보역을 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관 요구와 정보 획득을 전부 다 보니까 전 과정이 비밀이다 이 말이죠. 예? 뭐 쓸데없는 말 막 써놨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첩보나 정보 요구나 뭐 기법 다 비밀로 유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안보 환경의 변화, 국가 안보의 정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뭘 알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국가 안보 환경이 바뀌면은 정보 환경도 바뀌죠. 정보 수행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저런 걸 국가 안보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국가 안보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놓을 필요 있어요. 국내의 각종 군사, 비군사적 위협, 이런 군사,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목표를 달성한다. 국가 목표를 달성한다. 위하여 뭐다? 이런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 기술 등 제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불의의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머릿속 염두에 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다. 뭐 요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용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이언스 데일리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는 경제력, 외교력, 전투투사, 전력투사, 정치력의 사용을 통한 국가의 생존성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사항이다. 즉 말해서 이거 다 모아가지고 하는 게 국가의 생존성 유지죠. 이게 바로 안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시대가 흐르면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안보 개념이라는 자체가 항상 이야기하죠. 냉전, 1989년도 기준으로 냉전, 탈냉전, 항상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 배리어가 형성이 돼 있어. 국가 안보의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시작됐다. 이제 여기는 뭐야?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요 냉전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시작되고 초기에는 군사 문제에 중점을 둔 거 당연하죠. 이제 군사 문제죠. 여기는 군사 중심으로 돼 있고 현대는 비군사 또는 국제 경제 그러니까 여기는 비군사 그다음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된다. 탈냉전 시대에는 그죠? 포괄적인 양이 포괄적이죠, 그죠? 그래서 국가 안보의 종류는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군사 안보가 제일 중요해요. 군사 안보, 그죠? 국가의 주권의 최우선 가치다. 그죠? 그래야 군사 안보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게 있어도 한 순간에 무너진다. 우리가 1990년도지 90년도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하는 거 보면은 그건 진짜 바로 국가의 군사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루 만에 국가가 다 점령당해 버렸잖아, 쿠웨이트가. 무방비 상태로 아까 나왔던 조기 경보 이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권 국가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7번의 군사 안보다. 나는 우리 대통령이 요즘 말하는 게 난 마음에 들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튼튼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저거 한다고 내가 겁을 먹고 아이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상대방이 더 크게 뭐 그런 군사력이 건설할 것이다 생각하면은 내가 안 하면 그 사람은 그쪽은 안 하느냐 이거야. 한다고 더 한다고 더. 그러니까 나도 그보다 더 이상으로 힘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군사 안보가 유지되는 거예요. 뭐 내가 안 하면 상대도 안 할 것이다. 웃기는
그런 약한 마음 먹으면은 나라는 한순간에 없어진다. 전쟁이나 국지전, 테러 등의 무력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항상 나오는 게 이런 위협으로부터가 나오죠. 그죠?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군사안보고, 약육강식. 언제든지 따라오는 건 약육강식이다.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센 놈은 살고 약한 놈은 죽는다. 이게 바로 이 군사안보다. 그죠? 군사안보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러시아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를 못 잡아먹어서 지금 못 잡아먹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침범했지만은 재래식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전쟁을 하면 우크라이나 저 금방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 국제적인 것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게 공격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먹을 수 있다. 약육강식이다. 그 다음에 국력 신장, 안보 전략 구축, 그 다음 신뢰성 있는 요 동맹 체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동맹 체제 구축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과거보다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돈독해하고 향상시키고 올 수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인도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트남과의 관계도 그렇고, 오래됐지만은 또 2010년대 들어와서 중국과의 관계도 다 상향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외교관계의 단계가 이렇게 있거든.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상향. 이거는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참고로 동맹이라는 게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살면은 일반적으로 동맹관계, 동반자야. 그냥 니나 내나 같이 먹고 살자.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우리 같이 협력하면서 하자. 좀 더 가까이 지내자. 이렇게. 요거는 포괄적 녹색 같은 경우는 기상기후 요거 문제가 관계돼서 요 분야는 우리 진짜 요래 긴밀하게 협조하자. 딱 한 나라에서 요는 덴마크 하나밖에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저렇게 요 관계로 있는 거는. 그래서 본래 이 관계는 이 분류 단계에서 빠지는데 덴마크하고 기상기후에 관한 이 안전 문제를 관계를 동맹을 맺으면서 이런 말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여기 없어. 그 다음에 전략적, 포괄적. 지금 요거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관계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는 미국밖에 없어. 그 나머지는 다 포괄적.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동반자, 세 가지라 그랬죠? 포괄적, 그 다음에 전략적, 그 다음에 포괄적, 전략적. 베트남하고는 본래는 우리 이런 관계에서 포괄적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하고 나서 이걸로 3단계, 2단계 뛰어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재미있죠? 베트남은 우리가 전쟁에 가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싸웠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우리도 죽고 그쪽도 많이 죽이고 했는데도 베트남은 이런 관계를 현재가 중요해.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해요. 나 건드리지만 안 하면 돼. 나를 건드리지만 안 하면 난 너희들한테 절대로 해코지 안 해. 이게 베트남 사람들의 성격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관계도 바로 지금 그때 전쟁 때를 생각하면 너 진짜 정말 가만 안 두고 싶지만은 니들이 지금 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주니 니는 나의 동맹이야. 과거는 묻지 않겠어. 노래처럼 과거를 묻지 않겠어. 지금 좋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 영국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죠? 그렇게 지배를 받고도 지금 엄청 가까운 나라다. 그 영어를 쓰고 또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그 영국 사람들이 부잣집은 영국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에도 가보면은 이 미국, 영국에도 집 있고 인도에도 집 있어요. 다 잘 산다 그 사람들 같이. 그게 뭐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자, 그래서 동맹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안보, 이건 물어볼 거 없죠. 경제가 강해야 국가가 경쟁력이 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대요. 경제가 약하면은 경쟁력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정말 진짜 이 조그만 나라가 정말로 대단해요. 자동차, 조선, 대단하잖아. 웬만한 나라는 따라올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보면 희귀한 나라야, 이 나라는. 그것도 몸뚱아리가 반으로 쪼개진 가운데서도 북쪽에서는 핵을 개발하고 앉았고 핵미사일 만들고 남쪽에서는 첨단 과학 기술을 다 부흥시켜 놓고 진짜 재미있는 나라고 유명한 나라예요. 엄청난 우수한 민족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경제 안보, 그 다음에 생태 안보. 생태 안보는 우리가 코비드 같은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안보다. 기온 같은 요 생태 안보는 있잖아요. 요 오존층 파괴, 온실, 식량 에너지 위기, 각종 신종 감염병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생태 환경은 요런 것들이구나.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유기체를 기준으로 하면 돼. 우리가 살아있는데 관련된 내용들, 숨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관련된 내용들이 보면은 오존층 파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생태 안보라 그런다. 환경 안보라고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 안보하고 요 생태 안보하고 요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혼란이 와요. 이제 제대로 정립을 해놓으면은 혼란이 안 오는데 제대로 정립을 안 해놓으면은 혼란이 온다. 이제 생태는 생명, 즉 유기체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고, 사회 안보라는 것은 우리 사회 활동,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전된 거, 정말하면 마약 조직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국제 범죄 조직, 이런 테러리즘, 종족 활동, 요것들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사회 안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 사이버 안보는 최근에 생긴 거죠. 정보화 혁명이 가져온 거고, 이거는 어디에든지 다 통용이 되는 사이버 안보다. 어디 계급과 어떤 조직에 관계없이, 조직과 개인이나 관계없이 사이버 안보는 필수적이다, 지금은. 그래서 요 안보의 종류, 안보의 변화, 요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활동 환경의 변화. 자, 그러면 정보활동 환경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아까 여기 나왔던 냉전과 항상 탈냉전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변화가 생긴다. 냉전 종식에 따라 안보 성격이 변화됐죠. 군사적, 정치적 관심에서 경제를 포함해서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사이버라든지 사회안보 다 변화가 생겼죠. 정보활동이 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은 예전 같으면 국제범죄라든지 국제범죄 조직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테러 이런 문제는 국가정보기관이 관습을 안 했단 말이야. 관여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이게 탈냉전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군사적인 분야보다 사회적인 쪽으로 관심을 많이 돌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안보 성격이 바뀌고 국가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바뀌어 버렸다 이거지.
그 다음에 국제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한다 이거지. 이런 새로운 행위자들은 좋은 영향, 즉 말해서 우리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필요한 단체가 뭐냐면 이 압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돼요. 정치를 바로잡는 데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반면에 또 이제 우리에게 아주 사회 불안 요소를 회색지대를 형성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 그 단체들은 뭐냐 뭐 이런 테러 집단이라든지 국제 범죄 조직이죠. 그 다음에 기타의 그 국제 비정부 기구들,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좋은 역할을 하지만은 또 이런 테러 집단들은 또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행위자가 과거에 냉전 시대에 안 돌아다니는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다가 어떤 분 학자는 방첩에다가 이거 다 집어넣어 버려 다 방첩에 다 들어가. 보안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방첩이야 전부는 그렇게 해서나서. 자, 그래서 이런 행위자가 등장하고 그다음 국제사회 세계화가 생긴다. 즉 말해서 우리 유럽 공동체 보면 그렇죠. EU 같은 경우에 하나의 여러 나라가 같은 돈 단위 유로라는 또 화폐 단위를 같이 쓰고 또 국경도 있지만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라 국제사회가 변하고 그다음에 시장 국가 자본주의 사회는 뭐다? 시장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시장 경제다. 시장 경제. 그래서 시장 경제가 주로 이제 등장했다. 그거는 뭐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경쟁을 해서 상업 활동을 한다는 거죠. 기업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국제 범죄의 세계화가 생겨가지고 이게 국내외 구분 없이 막 국제 범죄자들이 돌아다니는 활동을 하고 그런 현상도 생기는 것이 바로 뭐다? 국가 정보 활동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 그야말로 IT 시대죠. IT 시대 과학기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져오는 것이 AI를 가져왔죠. AI.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또 우리 정보 환경을 바꾸는 거죠. 다섯 번째, 민주화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뭡니까? 요구사항이 엄청 표출이 되죠. 그리고 그 표출된 요구사항대로 정부에서는 또 받아들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터넷 댓글 사건도 바로 이런 민주화 때문에 드러난 거지. 과거 같으면 드러나겠어요? 무슨 소리 했어? 당신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하고 데려가 버려 그냥. 데려가 버렸는데 이제는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너 기다려봐 하고 언론에 가서 이야기해 버렸네. 우리 국민들이. 그게 바로 민주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당하게 되죠. 이제 국가정보기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통제 속에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변화, 국가정보기구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이 이렇게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방정보. 사실은 국가정보 속에 또 국방이라는 게 들었기 때문에 또 국방정보를 하는데 또 국방정보는 국방정보 나름대로의 또 다른 특색이 있다. 그래서 국가정보학에서 다루는 국방정보하고 실제 우리 군에서 현재 군에서 다루는 국방정보는 틀린다기보다도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요소가 다르다. 요소가. 본래는 우리 군사 정보도 그러니까 국방 군사 정보도 본래는 이렇게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로만 구분이 됐지만은 이게
군사 작전 뭐랄까 작전 범주가 달라지면서 우리 정보 분류도 군에서는 달라졌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기 뭐라고 하죠? 책이 없는 거죠, 이게.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거야. 군사 이 활동 범주라는 게 범주가 어떻게 됐다? 군사 전략, 작전술, 전술 요 세 가지로 분류를 분할을 돼 버린 거예요. 본래는 이게 없었어. 이게 전략전 작전술은 없었어. 본래는 군사 전략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전술밖에 없었어. 전술. 근데 이게 1980년대에 돌아가지고 미국에서 뭐를 해놨냐면은 이런 작전술이라는 아트라는 아트. 작전술. 작전술은 예술적이죠. 예술이잖아. 그죠? 예술을 우리가 아트라고 하는데 뭔 뜻이냐면은 군대를 갖다가 이 부대를 예술적으로 옮기는 거야.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가 이러고 움직이면 상대방이 이쪽에 자기들도 움직이잖아. 그럼 또 따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술책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움직이는 척 하면서 안 움직이고 다시 돌아와 있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작전술이에요. 부대를 이렇게 배치했다가 이쪽에다 배치했다가 아니면 이쪽에 또 강화시켰다가 이런 게 바로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 만들어 놔 버렸어요. 보니까 뭐야? 전략은 뭐야?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군사 전략 목표는 뭐야? 요것이 작전 승리이다. 요걸 승리해야 전쟁의 승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요걸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우선 작은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크게 덩어리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는. 자, 요거는 4단 이하, 4단급 이하 부대. 요거는 뭐야? 군단급은 이런데 여기는 군단은 양쪽에 다 들어가죠. 여기는 군단. 요거는 요 군단은 요렇게만 물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은 군사령, 지작사, 작전사령부, 작전사령부 요런 거. 그러니까 지상사도 우리는 뭐야? 지상군 사령부 있죠? 바로 여기 해당되고. 그다음에 국방부 합참. 사실 미군들은 여기까지 전부 전술로 봐요. 작전술은 우리 합참이 하는 수준을 갖다가 작전술로 봐요. 미군들은. 근데 우리는 규모가 적잖아.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군단은 전술이나 작전술이나 전술 다 포함이 되고 또 요거는 뭐야? 해작사 작전사령부급들은 작전술에 해당되고 전략에도 해당되는 우리나라만을 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요거 목적 때문에 내가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역을 보면은 전쟁지역, 작전지역, 전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데는 여기고 작전지역은 부대만 이래 옮기는 거고 보급품하고 이런 것만 옮기는 거고 전쟁지역은 머리로서 싸우는데 머리로서.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제일 밑에 제대를 보면은 4단급이야. 야전군 여기 내가 이 말을 안 쓰니 여기 야전군인데 야전군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야전군이나 군단 그 다음에 합참연합사 이렇게 합참연합사 연합사로 표현하면 되겠지. 합참 우리나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지원하는 뭐가 있어야 돼? 군사 전략을 위해서 전략 정보가 있어야 되고 작전술을 위해서 작전 정보가 있어야 되고 전술을 위해서
전술 정보가 있어야 된다. 요것들이 없기 전에는 이 분야를 그냥 전투 정보로 했어요. 작전술이 생기기 전에는 이 밑에는 전부 그냥 하나의 전투 정보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작전술이 생기면서 이 개념보다는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 전투 정보를 이야기할 때는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 세 가지로 구분할 때는 작전 범주에 맞춰서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 또 없나? 예, 이런 배비. 이 사격과 기동이라는 거는 이 밑에 전술부대에서는 항상 뭐야? 쏘고 뛰고 그다음에 쏘고 달리고 이러죠. 그래서 사격과 기동이라는 거야. 이거는 전술이라는 거는. 그럼 요거는 뭐야? 기동이죠. 기동하고 배비지. 이거는 큰 덩어리, 사단급 부대를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배비는 분산시키는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 이렇게 배치하는 게 나누어서 배치하는 게 배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니는 여기 가서 싸우라 하면 얘들이 가서 싸우는 거야. 그냥 전술부대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뭐 어려운 용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국가 정보학을 하는 분들은 작전술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작전술이 필요가 없고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국가정보원에서는 뭡니까? 전략하고 전술밖에 없겠죠. 국가정보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군인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전략정보, 이제 정의를 보자. 어떻게 정의를 해놨는지. 전략정보, 국가 및 국제적인 수준의 정책 및 군사 기획 수립에 요구되는 외국의 전략적 능력, 취약성, 가능한 행동 방책 또는 의도에 관한 정보다. 전략적 능력, 그 다음에 취약성, 가능한 행동 방책, 그 다음에 의도, 이런 것들. 그 다음 작전 정보는 전구라면은 어떤 큰 전쟁을 수행하는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반도 전구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코리안 페닌슐라 티어트라고 해가지고 한반도 전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작전 지역 내에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작전이나 전력을 수행하는, 이 전력이라는 용어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캠페인. 싸우는 걸 이야기한다. 전역이라니까 어떤 전구나 전역 뭐 이렇게 조금, 전구는 지역이고 전역은 전투입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역이라고 이거 나오죠. 전략적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연관된 주요 작전들로 수행한다. 이러한 작전들은 수개월간의 장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며 그 이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장 조그맣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싸우고 하는 거는 바로 전투예요, 전투. 근데 그보다 더 오랫동안 싸우게 되면은 전역이 돼버린다. 그보다 더 커지면은 전쟁이 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술정보, 전술작전의 계획과 실시에 필요한 정보다. 여기 보면은 과거에 전투 정보만, 이 두 가지가 없고 전투 정보만 있을 때는 뭐라 해야 돼? 전투 작전의 계획 및 수행이라 그랬죠. 여기는 전술 작전의 계획 및 수행, 실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가 변화됐다는 거지. 지휘관의 필요로 하는 적기상, 지리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 없을 때는 당연히 이 말이 맞지. 근데 요게 뒤에 생겼으니까 이걸 따로 봐줘야 된다. 얘들은 하나의 전체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두 가지에 대한 개념. 근데 어떤 데 보면은 뭐 이걸 전투 정보를 해놓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뭐 이걸 작전 정보다,
그다음 전술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 개념은 없어졌어요. 이 전체를 말할 때는 그렇지만은 이건 조직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개념이에요, 개념. 자, 그다음에 요 개요는 쉬었다 가겠습니다.